56명의 왕 그리고 천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신라에는 그 시간만큼이나 신화 같은 이야기들을 품고 있습니다. 신라는 특히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원효대사와 해골물일 겁니다. 의상대사와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가던 중 원효대사는 잠결에 목이 말라 손에 잡히는 대로 물을 마셨는데 아침에서야 그 물이 해골바가지에 고여있던 썩은 물이었음을 알게 됐죠. 이에 원효대사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지어내는 것이다라는 일체 유심조를 깨우쳤죠. 그런데 그보다 100년 앞서 더 극적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신라가 불교를 공인한 것은 527년 법흥왕 시기로 당시 그는 토착신앙이 아닌 불교라는 새로운 이념으로 통치질서를 확립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사라지기는 했지만 신라 최초의 사찰 흥륜사를 세웠는데 이 불교 공인에 대해 귀족들의 반대가 상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를 공인한다는 것은 종교의 문제가 아닌 향후 전국의 주도권뿐 아니라 신라의 이데올로기가 바뀔 정도로 중요한 변화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귀족들의 반발로 법흥왕이 어려움을 겪을 때 법흥왕의 최측근이었던 이차돈이 희생을 결심합니다. 즉 목숨을 바치기로 한 것이죠. 그는 만일 부처가 있다면 내가 죽은 뒤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을 것이라 예언한 후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단행했는데 목이 떨어진 순간 하얀색 피가 하늘로 솟구침과 동시에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렸습니다. 신라 본기에 이르기를 법흥대왕 즉위 14년에 소신 이차돈이 불법을 위하여 제 몸을 희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차돈의 이러한 희생으로 신하들이 마음을 굽히고 신라에는 불교가 공인된 겁니다. 그래서 불교 국가였던 신라의 초도 경주에는 지금도 석굴암, 불국사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불교 문화재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나라 1만 원권 지폐 도안이 세종대왕이 아니라 불국사와 석굴암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972년 한국은행과 조폐공사의 선정위원회는 1만 원권 앞면에는 국보 제24호 석굴암을, 뒷면에는 불국사 전경을 싣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후 대내벽 공고 절차를 마치고 지폐를 찍어낼 종이까지 수입했지만 결국 제작에는 실패, 종교계의 집단 반발 때문인데요. 기독교 측은 특정 종교를 홍보하는 일이라며 반대했고 불교계도 신성한 부처님에게 불종죄를 저지르는 처사라며 반대했죠. 결국 이듬해 세종대왕과 경복궁 근정전으로 바뀌게 되어 현재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불국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불리는데 경주에는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더 유명한 랜드마크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의뢰해주신 코리아777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몽골군이 불태워 없애면서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지만 신라시대에는 황룡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신라 24대 국왕이었던 진흥왕이 20살 되던 해 현재 경주시 구왕동에 새 궁궐을 짓도록 했는데 그 터에서 누런 용이 등장했습니다. 당시 신라의 왕과 귀족들은 절을 세우거나 궁궐을 짓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는 수단으로 불교를 활용했는데 황룡이 등장한 이 자리를 의미심장하게 여긴 진흥왕은 궁궐이 아닌 절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6년 만에 돌담장을 두르고 경계를 마련해 건물 배치를 완료하는 등 황룡사가 완공됐습니다. 현재 구왕동이라는 지명도 황이라는 한자가 들어가는 사찰이 9개 있다는 의미로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천년 역사를 지닌 신라에는 신라 삼보, 즉 3개의 보물이 있었는데 황룡사 장육전상, 황룡사 구층탑, 천사옥대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3개의 보물 중 2개가 전부 황룡사에 있었죠. 완공 후 얼마 뒤 인도의 아스카왕은 황초 5만 7천 금과 황금 3만 푼을 모아 불상을 주저하려다 실패하고 이 금과 철, 불상 모형을 배에 실어 보냈는데 이 배가 신라에 닿았습니다. 신라는 이를 이용해 불상을 만들었는데 5m가 넘는 불상을 모시기 위해 금당을 세웠죠. 이 불상이 신라의 첫 번째 보물인 황룡사 장육전상입니다. 그로부터 약 100년 후 선동여왕 12년에는 당나라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자장법사가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는 각 층의 적국을 상징하도록 하는 구층 목탑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로 선동여왕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신라는 80m 높이의 목탑을 만들 수 있는 장인이 없어 적국인 백제로부터 기술자를 스카우트했죠. 그가 바로 탑 건축의 아버지 아비지입니다. 하단 면적만 150평, 기단 한 변의 길이가 22m, 현재로 치면 아파트 30층에 해당했죠. 신라의 두 번째 보물 황룡사 구층탑이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나무로 지은 이 구층탑은 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목재로만 축조한 불가사의한 탑인데 이 탑을 세운 백제의 아비지는 탑이 준공되는 날 미쳐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탑의 각 층은 적국을 상징했는데 자신의 조국인 백제 역시도 신라의 적국이었으니까요. 이 탑이 완성되는 9개의 적국이 모두 망하게 된다는 소문도 돌았는데 자신의 손으로 조국 백제를 망하게 할 탑을 만들고 있으니 미칠 법도 했죠. 그리고 실제로 일은 벌어졌습니다.
탑의 1층은 일본, 2층은 중화, 3층은 5월, 4층은 탕나, 5층은 응육, 6층은 말갈, 7층은 단고, 8층은 여적, 9층은 예맥을 상징했는데 탑 완공 후 23년 만에 신라는 3국을 통일했죠. 사실 이 황룡서 9층 탑은 지금은 사라져버렸지만 이 복원과 관련해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1979년 1월 4일 박정희 전 대통령은 황룡서 발굴 현장을 찾아 황당무계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라진 9층 목탑을 콘크리트로 복원하라는 것. 1500년 전 신라시대 목탑 복원에 현대 콘크리트를 사용하라니 어이없는 지시였지만 당시 콘크리트는 만능 재료이자 근대화의 상징이었죠. 콘크리트로 만들면 1000년을 버틴다느니 3년 걸릴 복원이 9개월로 준다느니 하는 논리가 통하던 시절이라 1968년에는 광화문도 철근 콘크리트로 복원했었습니다. 이 어이없는 지시에 발굴단 내부에서는 싸한 분위기가 감지됐지만 감히 각하의 뜻을 거역할 용감한 자가 없어 일단 설계 검토는 시작됐습니다. 다만 그로부터 10개월 뒤 일어난 11.6 사태로 어떤 일이 됐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황룡서 9층 목탑은 왜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일까요? 이런이 쓴 삼국유사에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1231년 처음 고려를 침공한 몽골군은 이후 약 30년에 걸쳐 8번 침략했고 1238년에는 경주까지 진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경주에서 고려인들의 정신적인 구심점 역할을 하던 전 바로 황룡사를 발견했죠. 당시 25,000평에 달하는 광활한 터에 그 중심에 80m가 넘는 거대한 목탑이 세워져 있었으니 이를 불태우면 고려인들이 무력감에 빠질 것이라 확신하고는 황룡사를 무자비하게 불태웠습니다. 황룡사 대부분이 목조 건물인데다 구층 목탑 역시도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불태워졌고 그릇만 남긴 채 황량한 벌판이 됐습니다. 황룡사가 전소된 지 44년 뒤 이 자리를 찾은 이련은 어떻게 해서든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하나로 단결시킬 정신적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해 깊은 고심에 빠졌고 긴 고민 끝에 집필한 것이 바로 삼국유사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유사가 태어나게 된 배경에는 황룡사 그리고 황룡사 구층 목탑이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전소되어 폐허가던 황룡터에는 민가와 농같이 들어서며 700년의 무상한 세월이 흘렀고 500년 도수망조가 들어서고 일제 식민지를 겪고 한국전쟁을 겪으며 황룡사는 서서히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졌는데요. 그러다 황룡사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64년 그해 12월 17일 밤 도굴범 몇몇이 황룡사 목탑이 세워뒀던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직 발굴되지 않은 유물을 도굴하기로 마음먹은 이들은 목탑터에 놓인 심초석을 지렛대를 이용해 들어올렸습니다. 그들이 도굴하려던 것은 부처의 진신사리가 담긴 사리장엄구와 사리공입니다. 인도에서 태동한 불교의 특징 중 하나는 석가모니의 시신에서 나온 사리를 안치할 목적으로 탑을 세웠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탑 안에 보관된 석가모니의 진신사리가 탑의 존재 의미였던 겁니다. 사리를 안치하기 위해 아름답게 장식한 그릇을 사리장엄구라 하는데 도굴범들이 노린 것이 바로 이 줄입니다. 그들의 계획은 결과적으로는 성공, 사리와 사리장엄구를 도굴한 후 덮개도를 내려놓음으로써 범죄는 성공했는데 이들의 범행은 2년 뒤 엉뚱한 사건으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 도굴꾼들은 2년 후 불국사 석가탑을 도굴하다 미수에 그치고 말았는데 여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황룡사 목탑의 사리장엄구도 도굴했다고 자백했기 때문인데요. 그때 경찰은 그들로부터 황룡사 구층 목탑 금동찰 주문기를 회수했는데 여기에는 황룡사 구층 목탑의 창건 및 보석, 수리와 관련된 기록이 윤곽되어 있었죠. 다만 사리는 뜨뜻내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병각 당시 삼관유지 사장이 유물을 사들인 혐의로 구속됐는데 그가 삼성 창업지 이병철의 친형입니다. 이렇듯 많은 이야기를 품은 황룡사터는 1971년 11월 수립된 경주관광 종합개발 계획 때부터 발굴되기 시작했습니다. 천마총과 황남대총 발굴을 마무리한 후 1000년 동안 버려진 안압지와 더불어 황룡사터를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이룬 민가, 백여호를 철거한 후 순차적으로 56,700여 평의 주변 토지를 매입해 3차년 계획으로 발굴을 계획했는데 발굴을 해도 끝이 없어 1983년까지 8차년 사업으로 늘었습니다. 현장 인부 78,000여 명으로 약 6년간 25,000평에 이르는 거대한 터를 발굴했죠. 이 덕분에 금당, 목탑을 비롯 중문, 방당, 회랑, 종로, 경로 등 사찰내 주요 건물터를 전부 찾아냈고 45,000점의 유물을 발굴했습니다. 사실 황룡사터를 발굴하기 시작했을 때는 그 규모조차도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발굴을 시작하면 발굴 장소가 고무줄처럼 늘어났고 외곽 담장 기준 25,000평으로 동양 최대 크기의 사찰이라는 사실도 1983년 조사를 마친 후에야 드러났습니다. 적국인 백제에서 탑 건축에 배가라는 아비지까지 초청해 세운 황룡사 구층 목탑이 진짜 대단한 이유는 당대 최고층 건물을 세웠다는 점입니다.
여러 문헌으로 볼 때 목탑의 높이는 80m에 달하는데 문제는 타머 크레인이 없는 시대에 이 탑을 세웠다는 점입니다. 탑이라는 특성상 기와 한 장, 목재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다뤄야 하고 또한 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 난이도는 최상이었을 겁니다. 조선에서는 정조 때 수원 화성을 축조할 때 거중기라 발명됐는데 신라시대에 80m 높이까지 탑을 세우려면 오로지 인간의 머리와 손, 선지 토목공법에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부르즈 칼리파와 같은 초고층 건물을 완성하면 그 높이까지는 건축 기술이 입증된 것이어서 또 한 번 짓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보다 10m만 높은 건물을 지으려 해도 완전히 새로운 공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 난이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록 백제에서 장인을 초청해 지었다고는 하지만 신라시대에 그 어디에도 없던 80m라는 초고층 목탑을 세운 것은 최첨단 기술력과 확신이 아니면 꿈도 꿀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황룡사 구축목탑은 전설로만 남아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황룡사터에 세워진 역사문화관에는 10분의 1 규모로 축소된 목탑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동일한 크기나 공법이 사용된 것이 아니라 외형을 흉내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700년 전 지어진 실제 목탑과 동일한 정의로움을 느낄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10분의 1로 축소된 모형임에도 그 아우라는 대단합니다. 한편 현재까지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황룡사 구축목탑은 동일하게는 아니더라도 현대 건축 기술을 접목하면 비슷하게는 구현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00% 복원이 아니라 재창조이기 때문에 일부 역사학자들은 복원에 반대하고 있고 100%를 복원하려 드는 것은 700년 전 부르즈 칼리파급 건축물을 세운 선조들의 진취성과 도전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팽배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복원 사업에 의욕적으로 착수한 상황인데요. 경상북도와 경주시 문화재청대는 2014년부터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 사업에 착수했고 천년왕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무려 9,450억 원 규모의 급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 황룡사 구축목탑 부분 복원 예산만 1,300억 원을 배정했죠. 담장과 중문, 금당 및 나머지 건물을 모두 복원하는 데 들어가는 추정 비용은 약 2,630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본격적인 복원 사업에 앞서 세운 것이 역사문화관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의 경주시 신라환경보건사업팀 팀장은 복원을 위한 연구는 충분히 했다. 12년째 황룡사를 위한 연구 비용만 140억 원이 투입된 상태로 연구는 2025년까지 진행된다며 복원을 위한 준비도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알렸는데요. 과연 우리는 신라 3고 중 두 번째 보물의 경이로운 실물을 보게 될 날이 올까요? 현재 지시멘터리 채널에서는 미 국방부가 독점 기술 이전을 요구했던 세계 최초, 세계 유일의 나노 분쇄기로 만든 나노칼슘 역대 최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칼슘의 경우 우리 몸이 직접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섭취하는 방식으로 보충해야 하는데 우유나 멸치 등으로 섭취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우유나 멸치 등의 식품은 분자와 너무 큰 관계로 인체 흡수율이 현저하게 떨어져 우리 몸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기존의 칼슘 제품 역시 인체 흡수율이 높을 수 있지만 우리 몸이 전부 이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나노칼슘은 머리카락보다 1000배 이상 작은 나노 크기로 만들어져 생체 이용률을 극대화시켜 골다공증 발생 위험을 감소시켜줄 수 있다고 식약처가 인정한 제품입니다. 제 채널에서 진행했던 할인 행사 중 재구매율이 가장 높은 제품 역시 이 제품인데 이번 행사 기간에는 6개월분을 구매하시며 8만 원의 골다공증 검사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이 제품은 6개월간 섭취하시고 절차에 맞게 골밀도 검사지를 보내주시면 업체에서 8만 원을 입금해드릴 계획인데요. 사실 8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저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봉투값 50원이 아까워 불편을 감수하고 포장대로 카트를 끌고 가 50원을 절약하고 심지어 카트에 담긴 물건을 차에 옮긴 후 정원 카트 보관소까지 가져가 어떻게든 100원을 빼옵니다. 그렇게 수고를 감수해서 절약하는 돈이 고작 100원입니다. 석지 전후로 병원 가서 자신의 뼈가 얼마나 건강한지 확인하고 검사까지 받으면 공짜로 8만 원이 입금되니 혹 골다공증에 대한 염려가 있으신 분들은 깊이 고려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혹 구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설명란과 댓글로 남겨드린 링크를 통해 회원가입하시면 역대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